힘드시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깨끗한 바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줍시다.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이거 아니 이물이야 저거야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근해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이게.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멍게가 수입이 된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까 유언비라든가 괴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돼 가지고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지금으로 두 손을 맞잡고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어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어민단체에서는 피해는 어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정치쇼 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가 이제 앞으로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죠.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오염수 공방 짚어보기 전에 먼저 국가유공자 관련 쟁점을 하나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요,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다시 검증을 해서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새로 나왔는데 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국가보훈처가 이제 불호 격상이 됐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 있어서 이 특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서훈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손혜원 전 의원의 이제 부친 같은 경우라든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이제 부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거든요. 그 과정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적절한 그 서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독립 서훈을 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히 그동안 이제 초대 이승만 정부의 이 농림부 장관을 했던 조봉암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가진 선생,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간부를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이 일본 주재국 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별로 석연찮은 이유로 이 서훈이 안 됐어요, 그동안. 물론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제의 어떤 친일한 흔적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서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겠다 해서 서훈 이런 분들이 독립에 여러 가지 끼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게 아마 보훈처의 입장 같습니다. 보훈부의 입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증 과정에서 그러면 허위로 좀 판명이 되면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서훈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일단 정부에서 정말 가짜 유공자가 있다면 걸러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게 원칙일 겁니다. 본인의 어떤 이력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사후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일례로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 이 사형 집행이 된 지 52년 만에 무죄로 재심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다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도 서훈이 구체적으로 좀 진척이 되던 상황에서 1940년도 매일신보에 이제 휼병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본 군에 지원금을 했다라는 광고 등이 게재된 걸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 이 유공자로는 선정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공과 과, 빛과 그림자를 그 시대적인 혼란상을 다 파악해서 선별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이 정부의 시책이 나온 직후에 이를테면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그리고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라고 하면 이게 야당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의 어떤 진정성과 어떤 그런 부분이 의심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현 씨, 지금 뭐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허위로 작성된 거나 그다음에
뭐 논란이 됐던 문제,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요? 분명하게 재확인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과거의 보훈처에서 심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교부 네. 혹은 이 총무처 등에서 심사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적격자들이 서운을 받았던 사례들까지 명확하게 되짚어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예.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같은 경우는 6차례나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준을 일부 바꾼 7번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서운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고두고 정파적 이 논란들을 떠나서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바 있고요. 앞으로 언제든지 또 정권도 바뀔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서운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뒤집히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기준들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시킨 다음 투명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과 절차들을 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들은 끼어들 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짚어보죠. 어제 민주당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당직자와 당원까지 총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당내에 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되게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열기 속에 이제 집회가 잘 진행이 되었고요. 저도 매주 이제 평택역 앞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뭐 85%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고 계시고 또 79%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 그리고 뭐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전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IAEA가 이에서 이제 7월 4일 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얘기가 된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인데 IAEA는 뭐 아시겠지만 원자력의 안정성을 좀 담보하는 그런 조직의 특성도 있는 데다가 뭐 일본과의 친하다는 그런 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표명한 적이 있어서 그 결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만약에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양 방류의 방법은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절감하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이 괴담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는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그 조치들에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그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신 여론조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여론조사였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는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일본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지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경광들만 모인 광기 집단이 되려는 것입니까? 내부 문제 수습이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모두 장애 밖으로 나가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정부에서 괴담 유포한 사람들을 수사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저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는 국회 내에서 제1당입니다.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매우 안 좋은 평가가 있었던 장외 정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모든 일정들을 전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동들이 과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저지가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민주당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행위로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말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난들이 상당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 바다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사뭇 상치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학회든 얼마든지 전문가들과 토론하자고 주장하는 그 토론의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 어업인단체는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슈화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폐 길거리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피해를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들. 아까도 영상에서 보시면 멍게 얘기하고 유언비어 말씀하시죠. 멍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일본 멍게가 많이 나는 지역 의원이 멍게 수출을 재개해달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제대로 된 해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멍게가 수입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까 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느냐. 야당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여기에 국민의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로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으로라도 방류를 멈출 수 있으니까요.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과학계 이야기하셨는데 과학계에서 입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낸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어류에 농축되는 그 개수는 측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슘에 대한 불안감이 크죠. 세슘은 반감기가 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37년.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도 그렇다면 한 40년 동안 이 물을 가둬놓는데 그렇다면 뭐 일본이 지원을 다 하기 어려우면 이게 돈이 드는 문제니까 이게 국제사회적으로 의논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괴담이다. 어딜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의됐던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일본이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자, 당시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류에 대해서 어떤 찬성하는 입장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당연히 걱정하시겠죠. 그걸 걱정 안 하실 국민들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부분하고 지금 민주당이 장애로 나가서 이 어떤 걱정과 이것들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하고는 좀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피해, 어민들의 피해, 횟집들의 피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약 그런 괴담이 있다면 괴담을 오히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프랭카드 걷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방사능 이거에서 소금이 지금 문제다.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소금이 전혀 없다는 것들이 다 과학자들이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슘 등등 이야기하셨는데 알프스라는 장치로 인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걸러진다고 단 하나 안 걸리는 삼중수소가 이제 안 걸러진다는 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011년부터 이미 이 방류가 사실은 걸러지지 않는 방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걸 먹고 있는데 그동안 방사능이 발견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IAEA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이 만드는 국제기구예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원자력 문제 관련해서 하는 기구인데 이 여기에 분담금을 일본이 3등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IAEA가 다 일본 편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분담금 3등 지금 일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엔으로 가자고 그러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유엔으로 가서 이걸 논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엔 분담금 지금 미국, 중국이어서 일본이 3등으로 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결국은 다 못 믿으니까 그냥 우리는 선동 간다, 핵폐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나 이거죠. 만약에 이후에 횟집이 망하고 어민들이 생존권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위험도와 그다음 이거를 증폭시키고 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IA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본에서 요청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제출한 그 자료와 그 현장만 보고 이제 검증하는 결과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IAEA 아까 그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서 우려하고 있고 어민의 생존권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하는 주장들은
한일 간에 공동으로 검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 그때까지 6개월 정도는 방류를 좀 보류시켜 달라라는 그런 주장들을 정부 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정도 충분히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양쪽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밖에서 느끼는 것은 여야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론전이 좀 점입가경이다. 뭐 이렇게 정도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이자요. 민주당 의원인 김영주 의원이요.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오염수 방류 결의안을 처리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면서 문자를 교환하는 이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여행 당연히 갈 수 있죠. 네. 휴가로 뭐 일본 여행 요즘 대단히 많이 가십니다. 네. 일본 또 엔화가 지금 아주 우리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가시는데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라는 거죠. 네네. 그동안 뭐 일본문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죽창가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반일 어떤 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다 친일파다라고 했던 어떤 한 소설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일본과 연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친일파다, 또 토착 왜구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저 중요한 결의안을 할 그 시점에 본인은 일본 여행을 지금 더군다나 저 내용이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자, 한국 사람이 좀 안 오는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본인을 알아보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본 여행 왔네? 라는 걸 알아보면 본인도 창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안 오는 곳만 골라서 자, 이 일정을 잡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떳떳하면 본인은 가면 되잖아요. 왜 못 갑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인도 이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일본 결의안 내고 지금 이 서명운동하고 본인 지역구에 서명운동하고 하면서 나는 일본 가서 쉬겠다, 골프 치겠다. 그리고 일본 가면 회를 당연히 먹겠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가서 회 먹는 거하고 우리나라 회 먹는 거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가서 횟집에서는 장사시켜주고 우리나라 횟집은 장사 못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하면서 자꾸 국민들한테 또 일본과 관련된 분들한테 친일파, 토착 왜구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좋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왜 하냐. 또 일본은 상종 못할 국가로 다 만들어 놓고 일본 여행 꿈꾸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김영주 부의장이 굉장히 창피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히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저 자리가 어딥니까? 국회에서 이른바 소수 여당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들을 다 내팽개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찍혔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서서 일본에 대한 이 반일 정서를 극대화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 골프 치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폭염 여기에 대한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 역할들 이런 모든 책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민주당이 장외에서 하고 있는 그 주장에 이게 정치적 행위인지 진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인지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 김영주 의원의 저 같은 문자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저 문자를 주고 했다는 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또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청문회도 이제 깨지는 상황이 돼버린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한 문자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비판 새겨야 되겠지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일본을 상종 못할 국가로 만들었다? 전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여러 관계에 좀 소원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만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히포류 등에 대한 어떤 광물을 그냥 보복적인 성격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했던 게 또 일본의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물어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태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이 말이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선회하자면 김영주 의원이 본인이 직접 내가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골프 치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러저런 관광지를 들릴 것인데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뭐 좀 알아봤다라는 취지로 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여행을
민주당 의원이 가는 것 자체를 전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않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악마화해놓고 일본에 가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 아니냐? 저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일본에 가시거든요. 한편으로는 불편을 그리고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십니다. 7월 4일 이후에 방류한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엔화 등의 문제로 가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논의가 확장되면 그 국민들 분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정말 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무서워하나? 왜냐하면 지금 15명 인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청문회 대상자는 1명 통일부 장관입니다. 나머지 15명 인사 중에 12명을 차관급 인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인사들이죠. 차관급은. 두 번째로는 장관 책임 정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직행한 차관들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면 실세 장관, 이 실세 차관, 왕차관 뭔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각 부처에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건 이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문회는 딴 청문회가 아니라 오염수 청문회잖아요.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진짜 이 야당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 부르고 그다음에 정부 갔던 사람들 불러서 한번 따져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의문을 내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의문 민주당 단독으로 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그게 국회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혼자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본인들이 있는 거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 등등 하는 걸 보면 뻔히 압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자, 그럼에도 통과시키잖아요. 제발 힘을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좀 정확한 사실을 알게끔 청문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뭐 지금 이 단독 처리를 해버리면서 청문회까지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팩트니까 사실관계를 보면은 여야 간에 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하기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합의된 거를 IAEA 검증 결과 보고하자라고 번복한 것은 국민의힘이었고요. 그리고 이 결의안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수산물 시장 다니면서 횟집 먹방하고 뭐 수돗물까지 떠마시고 이런 퍼포먼스 하시면서 괴담이나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의안의 내용 보면 그런 어민들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언행이 지금 안 맞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2년 전에 이런 결의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처리했다는 그 팩트도 분명한 사실로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럼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장외투쟁의 모습을 보면 이른바 이 내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IAEA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 바다가 큰일 날 것처럼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른바 소수 여당의 뭔가 회방적인 요소로 정치 행위로 끌고 들어간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요청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두고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 기록이 남지 않은 이른바 이 깡통폰을 제출한 데 대해서 휴대폰 포맷은 다들 한 번씩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말한 게 휴대폰 포맷 다들 한 번씩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주장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 핸드폰 새로 사서 바꿀 때 그때도 사실 되게 긴장하면서 하거든요. 다들 집에 수영장 하나씩 있으시죠? 뭐 금송아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 핸드폰을 수시로 포맷합니까?
저는 좀 제발 좀 정직하게 좀 말씀하시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증거인멸 자체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이 불리하게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오도하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지? 네. 자신의 뭐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요즘 이게 휴대전화 하면 이거 오히려 지워질까봐 저는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 왜냐면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포맷한 방법도 몰라요. 지우면 또 이거 어떻게 복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자주 포맷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 보면 왜 하필 그때 또 포맷을 하시냐고요. 왜 이게 수사가 될 때, 왜 떠날 때, 그다음에 본인이 운영하는 먹사형 같은 경우도 왜 검찰에 압수수색 있자마자 왜 그걸 포맷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건데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큰 목소리로 다 포맷 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정치인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발 좀 오선에 그다음에 저 자치단장하고 대표까지 하신 분의 위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손 전 대표가 휴대폰 포맷은 증거인멸이 아니면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는 저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검찰과 정면 승부를 하는 거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핸드폰 그 포맷 같은 경우에도 일례를 든 것은 이제 그 검찰의 그 자의적인 수사 관행이나 뭐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그 본인의 핸드폰의 비번을 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방어권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빗대어서 좀 한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리고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포렌식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압색을 해서 포렌식을 하면 본인한테 돌려주잖아요. 네. 돌려주지 않은 그런 그 행태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본인에 대한 이 수사가 원래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뇌물수수건으로 했다가 별건으로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넘어갔고 또 별건으로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또 수사들이 진행 중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 탄압이고 기획수사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선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검찰에 대한 그 수사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빨리 소환 조사해서 나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긴 해야죠.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검찰이 확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먹사연 연구소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뭐 국회 출입 기록들 그리고 실제로 그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법원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증거가 이미 현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윤곽이 수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향후에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2차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고요. 검찰은 조사나 면담을 좀 거부한 상태죠. 송 전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소환은 뭐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언제쯤 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 보좌관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구속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 생각하면 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불체포 특권, 이 방탄으로 막을 세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방탄 때문에 민주당이 입었던 정치적 피해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 텐데 뭐하러 방탄을 합니까?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강래구 씨도 구속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끝내 두 번째 영장 신청 청구 이후에 구속이 된 바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나타났던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의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마지막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기존에 구속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논하게 됐을 때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등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로 수사의 종착지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경의 압수수색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검경의 압수수색이 두렵지 않은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러니까요.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워해야죠. 근데 그걸 두렵지 않은 나라는 아무런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글쎄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이라는 게 어떤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보시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 어떤 사유라든지 또 증거 여부라든지 옛날처럼 뭐 이 압수영장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를 다 뒤지는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다 입회를 합니다. 요즘 보면 또 이 의원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조사할 때 입회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하나하나마다 또 영장을 다시 재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옛날처럼 정말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관련된 혐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뭐 300여 회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한 여러 가지 혐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혐의가 있는데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달랑 하나 발부해서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자체는 결국은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검찰권이 무리한 행사라는 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글쎄요. 그러려면 이제 검찰이 필요 없죠. 저거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그 사법권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회 두 번째 쇄신안으로 이른바 이제 꼼수 탈당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실제로 민주당의 새 발음을 일으킬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 혁신안 불체포 특권 요것도 지금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는 좋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이제 권고 당론으로 할 걸 권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기의 성과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관련해서 당에서도 일단은 비회기 중에서 회기를 열어서 임시회기를 열어서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론으로 뭐 그 찬성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하여튼 그 100%는 아니지만 그런 조치들도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꼼수 탈당의 문제도 지금 이제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해서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이제 당 안에서는 좀 예민한 문제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좀 건들고 가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혁신위에서 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논의해서 그런 것들에서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위에서 잘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쇄신안이 사실 좀 실효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가 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호 쇄신안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내놨는데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내놓지만 이 또한 민주당 내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혁신위가 그 다음부터 내놓게 되는 안 자체에 대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꼼수 탈당을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탈당하고 나갔습니다. 나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그런 청년 정치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서 혁신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정 수준 포장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혁신안이 높은 평가를 받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든가 꼼수 탈당이라든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혁신위가 했으니까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방향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도적인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 그래요? 44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또 법률을 바꾼다고 의원 개개인들이 뭐 총의를 모은다라고 해서 취소하거나 이게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상 본인이 입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탈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회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마치 공무원이 뭐 연금이나 퇴직금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표수를 안 해준달지 네. 일반 조직처럼 법인처럼 회사처럼 정당을 운영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걸 특권으로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의미로서는 충분히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꼼수 탈당의 그 첫 번째 계기가 민영배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민영배 의원 다시 복당시켜줬잖아요. 네. 본인은 지금까지도 꼼수 탈당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주제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영배 의원에서 재출당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꼼수 탈당이었잖아요. 그거 그냥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저는 진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혁신위가 자꾸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드러난 이슈들로만 가지고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민주당이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뭐 선거를 계속 패배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169석이라는 아주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국민의 뜻보다는 결국 본인들의 힘자랑만 해왔거든요. 자, 그러려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혁신을 해야 될 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저는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패배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이 자꾸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네. 왜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으로 또 못 받았는지, 왜 3연패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분석과 파악이 있어야지만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아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단지 이슈화됐던 신문에 그냥 톱으로 나왔던 이슈화됐던 것만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꼼수 탈당 이것만 해갖고는요 나중에 다 뒤집어버리고 또 나중에 다 이게 헌법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되면 혁신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좀 더 깊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좀 언급하신 여론조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환경운동연합 의뢰로 리서치 뷰가 지금 조사한 것이고요. 지난 5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반을 묻는 질문이었고 반대 85.4%, 찬성 10.8%였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79%, 신뢰한다가 17%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보수단체 행사에서 한 이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과 쿠데타 등 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여야의 뜨거운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죠. 여야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핵을 시사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열어두겠습니다.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고 저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자 국민의 선택권을 폄훼하는 폐륜적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름 아닌 무능과 실정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도 쿠데타 조력자쯤 되는 것입니까? 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윤영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말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을 쿠데타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윤영찬 의원의 얘기를 보면 조국 수사 과정을 또 쿠데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영찬 의원과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른바 항명을 해가면서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했다는 것인가 이제 묻고 싶은 과정인데요. 1심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유죄로 판결이 나왔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수차례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두고 다시금 조국의 강에 빠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비토되는 성격으로 계속 무언가 정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엇나간 주장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글쎄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뭐가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발언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홍보수통 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를 비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런 반국가 세력 안에서 총장을 했던 분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몸을 담았으면서 그 정부의 상대당의 후보로 나와갖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행이 좀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언행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과정인데 쿠데타까지 언급을 한다? 글쎄요. 어떻게 의미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일단 민주당 586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자, 그러면 이게 조국 수사가 쿠데타라고 그러면 조국 수사를 갖다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가요? 우리가 왕조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인가요? 자, 그런 나라들은 전체주의 국가죠. 저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시키면 하고 뭐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거는 수사하지 마, 조국은. 그러면 검찰총장이 안 해야 되고 이거는 해라고 하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국가를 꿈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수사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검찰총장이 임기 2년 있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거를 쿠데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쿠데타라는 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전복하는 게 쿠데타인데 윤석열 총장이 무슨 총칼을 들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반국가 단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의미는 다릅니다. 반국가 단체는 법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단체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왜 이렇게 추진했느냐, 안보를 해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남북 판문점 합의를 통해서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더 해왔던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해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반국가 세력인 전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이걸 문재인 정부 전체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는 이게 쿠데타 세력이라는 그것은 본인이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서 도를 지나치는 좀 날카롭게 지적은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품격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사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또는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이것은 사실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라든지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종전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북미 간에서도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반국가 세력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48%의 국민들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까지 이게 비약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표현이나 은유들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 나왔던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대전제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판문점 선언도 그 위에 평양 선언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은 이미 그런 선언의 약속을 다 저버렸고요. 대한민국 혈세가 들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막말 그리고 비난을 쏟아낸 뒤에 이른바
여기에 대한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 수많은 이 핵무력 도발 등의 핵무력 고도화 등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행동했던 세력들이 있다면 그런 세력에 대한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의 엄중한 지적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너무 정치적인 입장으로 받아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런 발언을 한 뒤에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윤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강하게 반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홍준표 시장이 좀 이제 발언 자체가 좀 이제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마 대통령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뭐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또 본인의 비판에 대해서 또 뭐 좀 개까지 이렇게 하실 것 같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 최근에 아마 홍준표 시장이 여러모로 좀 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좀 이 지난번 경찰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뭐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뭐 정책 해석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본원적인 아마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반국가 세력이 맞다. 아까 뭐 이제 중국몽 얘기하시고 이제 싱하이밍 만난 그것까지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SNS에 공식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면 안 된다. 그 이후에 막 퀴어 축제를 가지고 경찰과 과도하게 막 대립각을 세웠었죠. 뭔가 논점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입에 담기에는 너무 격이 맞지 않는 워딩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뭐 반국가 단체든 세력이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을 만한 사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가진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그거는 맞다라고 두둔하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가 상수로 있겠느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심증을 좀 살피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그렇게 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